사람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더니 정말 그 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편이었죠. 무던한 성격의 남편 묵묵히 내조해온 그저 그렇게 은퇴 후의 삶을 조용히 준비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는 남편이 퇴직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나 이번에 지방에 내려가 좀 쉬다 오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도 고생했으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방과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카톡은 언제부턴가 일십이 기본이 됐고 통화도 짧게 끊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집에 온다던 사람이 다음 날 아침까지 연락 두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딴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 나이에 그런 걸 의심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거주지 이전 신고 관련 확인서. 이상하다 싶어 열어보니 거기엔 제 이름 옆에 동거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거인? 이게 무슨 말이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신고인 이름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동거인이래.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법적 부부 아니야. 작년에 이혼 처리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도장 내거 예전에 서류 갱신한다고 할 때 받은 거. 그걸로 정리했어. 그냥 형식상으로 정리한 거니까 너한텐 변한 거 없어. 그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변한 게 없다고요? 전 남편을 믿고 살았고 남편 병원 보험도 제 명의로 넣어뒀고 재산도 공동 명의로 나눠놨는데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듣게 됩니다. 남편이 재혼했다는 거였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그곳에서 식은 조촐하게 올렸고 상대는 50대 중반의 여성. 전 아직도 남편과 혼인관계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저 서류상 동거인이 되어버린 잊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도대체 뭐였던 거지?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상황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을 멍한 상태로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해질 수 있지? 하지만 계속 무너져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발급 가능한
가족 관계 확인서로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이혼이 되어 있었고 전 배우자란 칸에는 제 이름 대신 다른 여성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낯선 이름의 딸 하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재혼한 그 여자가 애까지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 여자를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와의 관계가 훨씬 전부터 이어져 온 걸까요? 어떻게든 그 여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지방의 작은 마트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들었고 직접 내려가 그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됐죠. 중년의 단정한 외모, 하지만 눈빛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 혹시 이준철 씨와 함께 사시는 분 맞으시죠? 그녀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그 사람의 전 아내입니다. 아직도 그 사실 모르셨나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죠. 그 사람 저한테는 사별했다고 했어요. 부인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저를 어떻게 지워버렸는지 고스란히 들려오는 듯 했죠. 그럼 아이는요? 그 아이는 누구예요? 제 딸이에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다행히 그 아이는 그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지금 그가 새 가족의 가장인 척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남편이라는 사람은 두 집 살림도 모자라 나를 세상에서 아예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 정신을 차리고는 공동 명의로 돼 있던 집과 계좌, 보험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낯선 이름으로 바뀐 계좌 수취인의 이름. 그건 바로 그의 현 부인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이익이야.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싸워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남편이 서류상으로 이혼을 처리했고 저를 기망해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 싸움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지키는 싸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담당 변호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 이혼에 재산 은닉, 심지어 사문서 위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문서 위조요? 당신 도장을 사용했다는 그 이혼 서류, 정확히 어떤 서류였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도장 찍을 때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보험 갱신 서류라고 했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주겠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망에 의한 동에 없는 위조일 수 있습니다. 경찰 고발도 가능합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일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금 확인받은 느낌이었죠. 곧바로 공동명의였던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일부는 이미 그의 단독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해지된 보험 상품도 있었죠. 그중 하나는 제가 매달 보험료를 냈던 노후 건강보험이었습니다. 남편이 은근슬쩍 해지하고 환급금은 다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보였습니다. 그 계좌의 명의인 현 부인.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위장 이혼에 대한 소송과 재산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죠. 며칠 후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고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수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우리 좋게 끝내자. 그 목소리에 한때의 정이 스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게? 당신이 날 죽은 사람이라고 속이고 재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좋게 끝내자고?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끝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제 앞마당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이혼은 내 인생 편하게 해주려던 거였어. 혹시나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복잡해질까봐.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 아예 없던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여자랑 새 살림 차린 게 날 위한 거였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너도 참 변했다. 옛날엔 이런 일 그냥 넘겼을 텐데. 맞아. 옛날엔 참았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지킬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고 저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철 씨 관련 사문서 위조 건으로 사실관계 확인차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당한 배신, 이제야 세상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니까요. 조사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일관되게 합의하에 서명받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저는 제 당시 통화 녹음과 메모 그리고 도장을 맡겼던 시점의 정황을 하나하나 증거로 제출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제가 무심코 모아두었던 수첩이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대화, 날짜,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짧게 메모해둔 노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수첩 생각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당신의 상태와 대화 정황이 기록돼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말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내가 나를 지켜온 방식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쪽 가족들, 즉 시누이와 조카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형수, 그만하지 그래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삼촌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체면? 그 사람이 제 체면, 제 삶을 어떻게 짓밟았는진 아세요? 그들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그날 변호사가 새로운 자료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이혼 이전부터 작성한 재산 정리 문건. 공식 서류는 아니었지만 자필로 작성된 부동산 정리 계획안이었죠. 그 문건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 명의 재산 중 동 아파트는 현 부인 이름 명의로 전환 예정. 보험 정리 후 계좌로 이체.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미 철저히 계획한 거였습니다. 단순한 충동도 실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문건은 그가 아직 저와 혼인관계였던 시점의 날짜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위장 이혼, 사기, 재산은니까지 다 적용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있고 그는 더 이상 거짓말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법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증명할 겁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저의 진실을 증명해야 할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첫 재판은 서류 검토와 진술 확인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은 여전히 합의된 이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저는 그간 준비한 증거와 정황을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제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류의 실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도장을 제공했고 남편은 이를 기망하여 이혼 서류와 재산 이전에 악용했습니다. 판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가 모르게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도장을 내주었고 그 결과 저는 법적 존재조차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출된 문건들이 차례로 검토되기 시작했죠. 그중 가장 강력했던 건 남편이 직접 쓴 재산 정리 메모였습니다. 동 아파트 명의 이전, 보험 환급금 이전 계좌 모두 그가 이혼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본 판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남편 측에 물었습니다. 이 문건은 당신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후회가 섞여 있었죠. 다음은 제 진술 차례였습니다.
단상에 서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그저 한 남자의 계획 속에 조용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부당함이 이제는 드러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되었든 저는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명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진실이 제 편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최종 선고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자 맑은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내가 내 삶을 되찾는 날이구나. 법정으로 가는 길, 손에 쥔 서류보다 더 무거운 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나라는 존재가 서류 한 장으로 지워졌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피고의 자필 문건과 사문서 사용 경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혼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합의 이혼이 아님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은 무효로 판단한다. 그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서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과 명예 이전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부동산 및 자산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순간 남편 쪽 변호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편 역시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이자 지난 시간을 끝맺는 인사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시니어 여성의 재산권 사례로 기사화하고 싶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제가 제 이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송달된 문서를 들고 저는 다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배우자 이준철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록된 걸 보며 비로소 내 이름이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죠. 그리고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로서 살았고 내 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우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엔 밤바람이 불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말하는 듯 했어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